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는가,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고 최악의 변호사는 누군가, 이런 좀 민감한 주제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변호사가 항상 필요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면 국선 변호사 제도도 아예 인정이 되지 않고, 혼자서 이제 경찰 조사나 이렇게 받는다고, 경찰이든 검찰 조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유효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경찰 조사 등에 잘 대응하느냐, 어떻게 잘 진술을 하느냐, 이런 영상을 좀 제작해서 업로드해 드린 이유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변호사 없이도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효과적이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게 물론 변호사는 가능한 것을 더 가능하게 도와드리는 역할이지, 원래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하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가능한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수사나 재판은 경찰, 검사, 판사, 이게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피의자나 관련 사람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 본인이 사건을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이제 검사, 판사 이런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조언해주고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참 제가 말씀드리면 저를 선임하세요 밖에는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 영상을 제작할 때.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그나마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인데요, 엘렌 더셔비츠의 최고의 변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저자는 예일대 졸업하고 미국 연방 항소법원 및 그 대법원 사법보좌관으로 근무를 했고, 8세 그 하버드 대학교 최연소 로스쿨 교수로 근무하셨던 분이고, 여러 복잡하고 의미 있고 어떤 쟁점이 있는 미국에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를 해서 아주 최고의 변호사라고 찬사를 받는 그런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책이 미국 형사 사법 절차상 어떤 재판에 관해서 다룬 책이긴 한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변호를 할 때도 많은 영감을 얻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492쪽에 있는 최고의 변호사, 최악의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 저자 역시 최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해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지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이제 최고의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변호사가 본인의 개인적, 직업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의뢰인만을 위해서 최선의 법적 결과를 성취하는데 관심을 두는지를 확인을 해라 라고 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의뢰인 사건을 변호를 하면서 변호사 자신의 명성이나 언론 홍보를 더 염두에 두고 변호를 하는 그런 변호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뢰인분이 동의가 있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변호사가 언론 노출이나 이런 데도 관심을 둔다라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변호사 자신의 이익과도 이게 결부가 되어 있다면 잘 변호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다양한 변호사를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무죄 변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유죄 가능성이 있으면 검사와 형량 협상을 하는데, 미국에는 이 부분만 전문을 하는 변호사도 있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저자는 치열하게 무죄 주장을 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유죄 협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치열하게 무죄 주장을 했어요. 무죄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근데 설사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형량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수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법리 주장을 했는데 검사가 피해자랑 합의도 안 됐어요. 이럴 때 보통 기소유예 안 해주는데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유죄 확신이 불분명할 때 검사나 판사도 형량을 높게 처리하는 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치열하게 무죄 변론을 잘 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변호사가 누구냐,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건 연구에 충분한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없을 만큼 게으르거나 바쁜 변호사. 저도 제가 바쁠수록 사건 변호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변호사업도 이게 영업 활동이다 보니까 많은 사건 선임해서 고용 변호사도 많이 두고 기계적으로 사건을 많이 처리해야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 건 역시 냉정한 사실 같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고용 변호사분을 여러 분 두고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서 직접 처리할 때보다 사건 해결에 신경을 쓰는 게 적어지는 건 냉정한 사실 같습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제가 고용 변호사 두지 않고 가급적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건만 선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성공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제가 직접 관여해서 다루지 않을 때보다는 그런 이유로 직접적으로 시간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가 이게 말이나 글로 결국 설득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판사나 검사를. 그 말하는 그 언변 같은 경우는 뭐 타고나기도 하고 뭐 실력으로 또 늘 수도 있어요. 근데 글로 쓰는 어떤 변론서는 말 그대로 좀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 변호사한테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최악의 변호사라고 꼽고 있는 것은 사건 고유의 사실이나 법률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판에 박힌 똑같은 주장을 펼치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게 비슷한 사건 같지만 하늘아래 같은 사건이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사해서 덮어쓰기처럼 동일한 변론 방식을 하는 경우는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검사나 법원을 설득하는데 어떤 뭐 최적화된 변론서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내용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개별 사건별로 좀 달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공판 전에든 공판 중 오류를 잘 기록해 둬야지 이걸 좀 게을리하는 변호사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수사나 재판 중에 변호사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오류를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그럼 나중에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1심이나 2심 변호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설득의 주체도 달라지고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지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정한 변호사. 이게 미국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 본데 판검사한테 뇌물을 주겠다라는 변호사. 별도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적절한 시도 자체가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실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변호사, 최악의 변호사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저도 많이 고민을 해서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걸 말씀드리자면 변호사 추천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변호사가 추천해주는 변호사가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만약에 의뢰인이랑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어떤 변호사가 자기 분야는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서 어떤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를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변호사님이 있거나 또 어떤 법률 분야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여쭤보고 추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아는 변호사님으로부터 의뢰인을 소개받아서 변호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 변호사님이 직접 처리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랑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더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다루지 않는 분야나 잘 모르는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제가 직접 알거나 혹은 더 추천을 받아서 이게 소개해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설명드린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연구하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변호사가 결국 이제 말이나 글로 설득을 하는 건데 물론 수사나 재판에서는 이 순발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각자 말과 글은 실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막연히 어떤 광고 글이나 이거보다는 판례, 논문, 연구 실적, 최소한 블로그 글이라도 좀 꼼꼼히 보시면 좀 연구하는 변호사다. 그렇지 않은 변호사다. 여러분도 좀 가늠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판례가 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판례나 연구 논문. 근데 판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판례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중요 사건, 대법원급 이상의 이런 사건들만 좀 검색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대부분 수사 단계나 1심 재판 단계, 지금 하급심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케이스노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케이스노트.kr인데 여기는 모든 게 다 검색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급심 판례도 좀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거나 좋은 변론을 하신 변호사분 찾아보셔가지고 선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냉정히 상담해주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냉정하다라는 게 친절하다라는 거랑 좀 다릅니다. 친절을 하되 냉정한 변호사가 좋겠죠. 그래서 사건 결과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를 좀 경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당연히 될 것 같은 사건도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언장담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변호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모르는 법리를 가능한 건데 그 법리를 몰라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사건의 변호는 유리한 강점을 부각을 하고 불리한 점을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불리한 점을 방어하는 것이겠죠. 형사사건의 경우에 피의자라면 불리한 부분을 방어를 할 수 있느냐,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느냐, 이게 승패를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특히 검사가 유죄 입증을 하는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피해자를 변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피해자의 약점을 공략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잘 방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성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외에 몇 가지 제가 팁이라고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변호사 선택에 있어서 담당 변호사가 누군지 확인을 하고 실제 관여하는 변호사가 누군지 확인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 실제 관여하는 변호사가 여러분을 곁에서 도와주고 그분의 실력이나 그분의 성량, 성과에 따라 가지고 변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본 영상은 제가 변호사인 만큼 누가 최고, 누가 최악 이런 걸 주제로 하는 것인 만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찌됐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또 댓글이든 질문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고 또 영상 제작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